중국 자본에 매각된 전설적인 아웃도어 브랜드가 최근 환경운동가와 전문 산악인들을 경악하게 만든 글로벌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2025년 9월 해발 5,500m의 히말라야 산맥 3km 구간에서 엄청난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이 논란의 행사는 한때 대자연에 대해 가장 깊은 경외심을 약속했던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테릭스가 직접 주최한 것이었습니다. 2019년 중국 기업 안타스포츠가 6조 원의 회사를 인수한 이후 많은 충성 고객들은 브랜드의 핵심 가치가 변질될까 우려해왔죠. 100만 원짜리 재킷을 파는 회사가 도대체 왜 산을 태우려 했는지, 그리고 이 엘리트 브랜드가 어떻게 그토록 빠르고 공개적인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패션의 상징이 되기 훨씬 전 아크테릭스는 1989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산악인 데이브 레인이 설립한 생존 중심의 기업이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험준한 코스트 산맥을 탐험하던 레인은 당시 등반 장비들의 수많은 결함과 심각한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시절의 등반용 하네스는 딱딱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고 수직 암벽에 매달려 있는 긴 시간 동안 살이 쓸리는 고통을 주기 일쑤였죠. 이런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결심한 데이브 레인은 전문 산악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장비를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노스 밴쿠버의 작은 공장을 인수해 단 4명의 직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내구성을 강조하기 위해 브랜드 이름을 원래 락솔리드라고 지었습니다. 이 팀은 열성형 기술을 활용해 소재를 인체 굴곡에 맞게 구부렸고 그 결과 혁신적이고 편안한 베이퍼 하네스가 탄생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하네스는 등반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베테랑 산악인들조차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수준의 활동성과 편안함을 제공했습니다. 기능적 성능과 정밀한 공학 설계를 무엇보다 중요시했던 이 새로운 브랜드에 대해 전문 산악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1991년 회사는 공룡에서 진화한 최초의 조류, 시조새의 학명인 아르카이옵테릭스에서 영감을 받아 이름을 공식적으로 아크테릭스로 변경했습니다. 이 이름 변경은 끊임없는 진화라는 창립 철학,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아웃도어 장비를 만들겠다는 집요한 추구를 반영한 것이었죠. 회사는 1998년 업계 최초의 획기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탑재한 알파 SV 재킷을 출시하며 이 극한의 혁신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상징적인 재킷은 세계 최초로 방수 지퍼를 도입해 기존 아웃도어 의류의 틈새로 물이 새어들어오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크테릭스는 지퍼에 직접 특수 방수 처리를 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는 미국과 영국의 엘리트 특수부대마저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심실링 기술을 혁신하여 표준 25mm였던 테이프 너비를 훨씬 효율적이고 가벼운 8mm로 줄여버렸습니다. 이런 기술적 진보는 옷을 훨씬 더 가볍고 통기성 좋게 만들었고 덕분에 브랜드는 아웃도어 업계의 에르메스라는 유명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품 브랜드의 운명은 2019년 중국의 스포츠 거대 기업인 안타스포츠가 아크테릭스의 모회사 아머스포츠를 인수하면서 영원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거대한 거래 규모는 약 46억 유로, 우리 돈으로 대략 6조 원에 달했는데 이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수천 채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인수가 왜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중국 푸젠성에서 시작된 안타스포츠의 성장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안타스포츠는 처음부터 명품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나이키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의 신발을 만들어주는 단순한 하청 공장에 불과했죠. 1991년 창업자 딩스중의 부모님이 독자 브랜드를 설립하면서 치열한 중국 내수 시장에서 안타의 급격한 상승세가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 휠라의 중국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회사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고 이는 곧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휠라의 실적은 압도적이었고 결국 안타스포츠 연간 총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더 큰 글로벌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게 되었습니다. 2011년 안타는 국내 최대 경쟁자인 리닝을 제치고 중국 전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수익성 높은 스포츠 의류 브랜드로 등극했습니다. 10년 뒤인 2022년 안타는 중국 시장에서 나이키의 매출을 넘어서는 믿기 힘든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브랜드 이미지라는 큰 장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왕이었지만 글로벌 무대에서 안타는 여전히 저가 브랜드로 인식되었고 서구의 하이엔드 럭셔리 스포츠 시장을 뚫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프리미엄 명성을 차근차근 쌓으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임을 깨달은 안타스포츠는 거대한 국제적 인수를 통해 훨씬 빠르고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텐센트, 하운틴베스트 같은 투자자들과 강력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머스포츠를 인수했고 살로몬과 윌슨 같은 상징적인 브랜드들을 그들의 거대 기업 우산 아래로 가져왔습니다. 살로몬은 전문 스키와 트레일 러닝 장비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윌슨은 최고의 프로 선수들을 위한 장비를 생산하는 테니스계의 리더로 남아있죠. 이제 11개의 글로벌 브랜드를 손에 쥔 안타스포츠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업계 리더들의 오랜 시장 지배력에 도전하겠다는 야심찬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국제금융 분석가들은 이 전략적 움직임이 세계 최고급 스포츠 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 기업의 직접적인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안타의 경영진은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명품 대기업의 성공을 본따 성장하는 포트폴리오를 아웃도어 업계의 LVMH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주인이 바뀌자마자 아크테릭스는 급진적인 변신을 겪기 시작했고 이는 곧 전례 없는 재정적 성장과 문화적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브랜드 매출은 최고치를 찍었지만 이러한 변화는 브랜드를 키워낸 핵심 산악인 커뮤니티가 등을 돌리게 만들 수도 있는 숨겨진 위험을 불러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패션계에서 일어났는데 생존을 위해 설계된 고기능성 장비들이 파리와 밀라노의 가장 권위 있는 런웨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산에서 도심 거리로의 이 이동은 글로벌 패션 엘리트들의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관심이 주도했고 세상이 아웃도어 의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버렸습니다. 2020년 파리 패션 위크에서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루이비통의 아티스틱 디렉터 버질 아블로가 선명한 파란색 아크테릭스 바람막이를 입고 나온 것이었죠. 이 뜻밖의 등장은 글로벌 패션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전문 등반 브랜드가 럭셔리 엘리트와 어깨를 나란히 한 최초의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단 하나의 사건은 고프코어라는 새로운 패션 트렌드의 폭발적인 성장을 촉발시켰고 소수만의 아웃도어 문화가 단숨에 주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프코어란 험난한 산길이 아니라 빽빽한 도심 속에서 고기능성 아웃도어 의류를 일상복처럼 입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산에는 발 한 번 디뎌본 적 없는 사람들이 비싼 전문가용 장비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그저 지하철로 출퇴근하기 위해 이 특수 생존 아이템들을 입고 다니게 된 것이죠. 틱톡에서 유저들이 아크테릭스 방수 재킷을 입고 쏟아지는 샤워기 물줄기 아래서 방수 성능을 테스트하는 영상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이 방수 챌린지 영상들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브랜드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동시에 생존 장비를 그저 재밌는 소셜미디어 장난감으로 바꿔버렸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아크테릭스 패딩을 입고 외출한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서 브랜드 인기가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145만 원짜리 그 모델은 순식간에 제드래곤 패딩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매장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강남의 부유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입고 가야 한다고 조르는 통에 특정 모델을 구하려 매장을 휩쓸었고 이는 새로운 소비 풍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이 브랜드는 최신 등골 브레이커로 등극했고 자신의 계급을 과시하려는 아이들에게 비싼 교복처럼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덕분에 한국 운영사인 넬슨 스포츠는 매출이 1200억 원에서 1700억 원으로 껑충 뛰며 무려 42%라는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업적 성공은 대중의 비웃음을 샀는데 사람들은 산에는 가지도 않으면서 입는 등산복이라며 조롱하기 시작했죠. 브랜드의 명성을 쌓아준 진짜 산악인들은 이 옷이 더 이상 전문적인 산악 생존 장비가 아니라고 느끼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은 해외 등반 커뮤니티로도 번져 많은 베테랑 유저들이 전반적인 품질이 예전의 전설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게다가 생산 기지를 캐나다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대형 공장으로 슬그머니 옮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신뢰는 더욱 깎여나갔습니다. 이런 글로벌 생산 이동은 많은 충성 고객들에게 브랜드가 장인 정신보다는 마진과 대량 생산을 우선시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캐나다 생산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알파 SV 재킷조차 결국 원가 절감을 위해 해외 공장으로 생산 라인이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밴쿠버에는 본사만 남았고 브랜드는 역사적인 제조 뿌리를 뒤로 한 채 글로벌 패션 대기업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감은 2024년 2월 모기업인 아머스포츠가 뉴욕 증권 거래소에 공식 상장하면서 폭발 직전까지 갔습니다. 기업 공개를 했다는 건 이제 아머스포츠가 매 분기마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재무 성과를 법적으로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상장은 확장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월스트리트의 냉혹한 수익 지표 앞에 브랜드의 영혼까지 검증받게 만들었습니다. 아머스포츠는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에 대한 엄청난 열기를 믿고 주당 가격을 16에서 18달러 사이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실제 상장가는 겨우 13달러에 그치며 내부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으니까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자본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장의 망설임 때문에 주가는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곤두박질 쳤고 그해 8월에는 10달러 선까지 깨지고 말았습니다. 금융 분석가들은 곧 아머스포츠의 상장을 2022년 이후 미국 시장 최악의 대형 주식 공모 중 하나라고 혹평했습니다. 까다로운 투자자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 속에 회사는 상장 기업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폭발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성장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쉬운 엔진은 바로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이었는데 그곳에선 서구 명품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2025년 2분기 글로벌 매출은 꾸준히 늘었지만 중국 내 매출은 무려 42%나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6조 원을 쏟아부은 안타스포츠는 투자금을 빨리 회수해야 했기에 시장 지배력을 높일 방법이 절실했습니다. 중국 상류층 소비자들에게 확실히 각인되기 위해선 단순히 좋은 제품을 넘어 정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문화적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그들은 전 국민의 이목을 사로잡고 브랜드가 럭셔리의 정점으로 상승한다는 걸 보여줄 대형 마케팅 쇼를 기획했습니다. 그 무대는 다름 아닌 신성하고 깨끗한 티베트 히말라야의 웅장한 대자연을 배경으로 한 사상 초유의 불꽃놀이였습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를 위해 아크테릭스는 거대한 폭발 예술로 유명한 세계적인 중국 현대미술가 차이거창과 손을 잡았습니다. 차이거창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환상적인 불꽃놀이를 연출해
세계적 명성을 얻은 중국의 국민적 아이콘이었습니다. 브랜드 측은 이런 거물급 문화예술가와 협업하면 중요한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화제와 명성을 얻을 거라 계산했습니다. 2025년 9월 19일 티베트 고원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시가체라는 외딴 고지대에서 드디어 그 계획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발 4,500에서 5,500m에 이르는 섬세한 고산 경사면을 따라 무려 3km에 달하는 불꽃장치가 촘촘히 설치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높이는 유럽 알프스의 최고봉인 몽블랑 정상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쇼를 벌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총 145발의 폭죽이 능선을 따라 정교한 순서로 터지며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생생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행사의 공식 명칭은 승용, 즉 떠오르는 용이었는데 이는 브랜드의 성공과 번영을 향한 힘찬 도약을 상징하려 했습니다. 행사 도중 아티스트 차이고창은 이 승용이 전 세계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경외감, 축복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불꽃이 웅장한 설산의 녹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움직이는 용의 형상을 본뜬 것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막상 영상이 공개되자 대중의 반응은 마케팅팀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거세고 즉각적인 비난은 중국 내부에서 터져나왔고 이는 순식간에 여러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갔습니다. 웨이보에서는 이 사건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수백만 원짜리 재킷을 팔면서 진짜 산에 불을 지르는 꼴이라며 조롱이 빗발쳤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충격적인 증언에 따르면 폭발할 때마다 끔찍한 굉음과 함께 숨막히는 짙은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불꽃놀이 파편들이 산등성이 곳곳에 흩뿌려졌고 한때 깨끗했던 히말라야의 풍경에는 보기 흉한 상처가 남았습니다. 빗발치는 대중의 분노에 아크테릭스 측은 특수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했다며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생분해성이라는 말이 소재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섬세한 환경에 남기는 장기적인 물리적 흔적을 최소화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은 폭파 행사가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현지 야생동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분노를 더 키웠을 뿐이며 구레이 부교수 같은 환경 전문가들은 그런 주장에 깔린 본질적인 오만함을 지적했습니다. 구 교수는 마케팅을 위해 산을 폭파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 지역의 섬세한 고산 초원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고산지대의 표토층 두께가 겨우 10cm 정도에 불과해 한 번 훼손되면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령 훼손된 곳을 새 흙으로 덮으려 시도한다 해도 거친 날씨와 눈 녹은 물에 금세 씻겨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그는 현지 식물이 한 번 파괴되면 자연 회복에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참담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 극한의 고도에서는 인공적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브랜드의 쇼가 남긴 상처는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 역시 동물들이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였기에 갑작스러운 소음과 인공 조명이 그들의 생체 리듬을 심각하게 교란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논란이 극에 달하자 아크테릭스는 결국 홍보 영상을 삭제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대중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영문 사과문과 웨이보에 올라온 중국어 사과문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발견되면서 위기 관리 방식에 숨겨진 깊은 이중성이 드러났습니다. 영문 성명에서는 불꽃 행사가 브랜드의 핵심 가치와 아웃도어 환경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깊은 후회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중국어 버전은 훨씬 부드러운 어조로 그저 예술적 표현에 좀 더 전문적인 평가와 자연에 대한 겸손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식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영문판에서는 중국팀과 소통하여 향후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모호하게 언급하며 글로벌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현지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중적인 태도를 금세 알아차렸고 브랜드의 진정성이 없다며 기업의 실패를 현지 팀에게 뒤집어 씌우는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언론의 질문에 대해 브랜드 고객 서비스 팀은 두 사과문 사이의 명백한 모순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교묘한 홍보 전략은 처참한 역풍을 맞았고 전 세계적으로는 환경을 위하는 척하면서 정작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브랜드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프랑스의 티베트 전문가 카티아 비페트릴은 다국적 기업이 신성한 자연을 고작 마케팅 배경으로 이용했다며 이를 역겨운 문화 제국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명 작가 리지아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정한 예술은 땅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며 이번 행사를 탐욕스러운 창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파이오니어 캠프나 카멜 같은 중국 현지 경쟁사들은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자연 환경에 대한 깊은 존중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즉각 발표했습니다. 이들 브랜드는 아크테릭스가 잃어버린 문화적 공백을 파고들어 환경을 의식하는 아웃도어 팬들에게 더 윤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캔들의 여파는 곧바로 심각한 금전적 타격으로 이어져 홍콩 증시에서 안타스포츠의 주가는 단 한 번의 거래일 동안 거의 5%나 급락했습니다. 순식간에 시가총액 약 2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는데 이는 브랜드가 윤리적 명성과 대중의 신뢰를 잃었을 때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를 보여줍니다. 2025년 10월 티베트 자치구 당국은
허가받지 않은 파괴적인 불꽃놀이 행사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불꽃쇼로 인해 축구장 40개 면적에 달하는 약 30헥타르의 섬세한 고산 초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당국은 이번 행사가 적법한 법적 허가나 생태적 검토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를 명백한 환경 파괴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스캔들의 직접적인 결과로 부적절한 승인 과정에 연루된 공무원 10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중 몇몇은 즉각 해임되었습니다. 애초에 현지 관청은 그 활동이 합법적이고 무해하다며 옹호하려 했으나 빗발치는 대중의 분노에 못 이겨 황급히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티베트 자치구 생태환경국은 결국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조사팀을 파견해 사건을 엄중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크테릭스는 환경 파괴에 대해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었고 어렵고 광범위한 현장 복구 작업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티베트 스캔들 직후 불꽃 연출을 담당했던 예술가 차이고창의 개인 스튜디오 역시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환경 파괴 소식은 브랜드의 세계 4위 시장인 한국에도 빠르게 전해졌고 소비자의 열기와 대중의 관심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소비자들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살로몬 같은 다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중국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브랜드의 대외적 이미지와 실제 행동이 파국적으로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환경 경영 리스크의 확실한 교과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아크테릭스가 여론 수습에 허덕이는 동안 캐나다의 노다나 한국의 코오롱 스포츠 같은 경쟁사들은 돈이 되는 중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공격적으로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독보적인 럭셔리 강자로 자리 잡았던 아크테릭스는 이제 글로벌 시장 리더십을 위협하는 새롭고 심각한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히말라야 불꽃놀이 참사는 단순한 마케팅 실패가 아니라 브랜드 정체성에 닥친 훨씬 깊은 위기를 보여주는 징후였습니다. 이 사태는 혁신 정신이 글로벌 자본의 냉혹하고 가차없는 논리에 희생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35년 전 이 브랜드는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작은 작업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인의 지배 아래 전설적인 브랜드는 해외 주주들의 분기 성장 그래프를 올리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듯합니다. 위대한 자연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원래 철학은 신성한 산을 일회용 무대 소품으로 취급하는 뻔뻔한 마케팅 전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브랜드 가치는 재무제표에 직접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붕괴하는 순간 전체 재무 구조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습니다. 30년간 탁월함으로 쌓아올린 신뢰와 충성도는 기업의 오만한 판단 한 번으로 완전히 지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의 수호자라고 홍보하는 브랜드일수록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대중의 심판은 훨씬 더 혹독합니다. 아크테릭스라는 이름은 원래 고대 공룡 조상에게서 날아오른 최초의 새처럼 끊임없는 진화를 뜻하기 위해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근본부터 잘못됐다면 브랜드는 날개를 잃고 아웃도어 역사 속에 파묻힌 화석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회사가 잃어버린 초심을 되찾을지 아니면 역사 뒤편으로 사라질지는 이제 전적으로 경영진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이제 옷장 속에 걸린 그 기능성 재킷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오늘날 그것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그 로고가 여전히 기술 혁신의 자랑스러운 상징일까요? 아니면 그저 거대 투자 기업의 비싼 유니폼으로 전락해버린 걸까요? 브랜드가 본래의 정신을 잃었을 때 소비자가 폭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관심과 지지를 거두는 결단입니다. 전 세계 아웃도어 팬들은 다른 기능성 브랜드들이 급격한 확장의 유혹 대신 환경 보존을 택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스캔들은 수조원대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이 활약하는 바로 그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에 대해 뼈아픈 논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요 경쟁사인 파타고니아는 회사 소유권 전체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며 극명한 대조를 보여줬죠. 현대 브랜드가 갈 수 있는 윤리적 길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비자들은 점점 더 투명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옷을 어디서 만들었느냐를 넘어 최종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모기업의 도덕성까지 따지게 된 거죠. 히말라야 불꽃놀이 참사에서 얻은 교훈은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마케팅 전공 학생들과 환경 운동가들에게 기업의 반면 교사로 남을 겁니다. 아웃도어 산업의 진정한 혁신은 지구에 상처를 남기는 화려한 쇼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아크테릭스는 패션 중심의 정체성을 더 밀어붙일지 아니면 초창기를 정의했던 그 엄격한 산악 표준으로 돌아갈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밴쿠버 코스트 산맥의 정신은 남아있지만 글로벌 투자 결정이 내려지는 고층 빌딩 숲의 사무실과는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불꽃용이 솟아올랐던 그 높은 봉우리에 해가 저물면 야생의 침묵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그 작은 로고가 주는 과시욕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고산 봉우리의 고요함과 순수함보다 더 가치가 있는지 말입니다. 테크니컬 장비의 미래는 자연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로 이해하는 디자이너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밴쿠버의 원래 작업실에 있던 많은 직원과 디자이너들은 이미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글로벌 확장보다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규모 브랜드를 시작했죠. 이런 장인 정신의 작은 불꽃들이야말로 업계의 진정한 진화일지 모릅니다.
대량 생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창조로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결국 브랜드를 정의하는 건 시가총액이나 소셜미디어의 존재감이 아닙니다. 창립 초기에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진정성에 있죠. 다음 세대의 아웃도어 장비를 기대하면서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이었던 자연에 대한 경외심으로 되돌아가길 희망해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던지는 표는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결정합니다. 겉만 화려한 세상일지 아니면 본질이 꽉 찬 세상일지를요. 시조새 이야기는 오늘날 글로벌 소비주의의 현주소와 고삐 풀린 기업 탐욕이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홍보보다는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이 세상에서 아웃도어 브랜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 정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히말라야의 봉우리들은 패션 브랜드의 흥망성쇠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덧없는 탐욕을 지켜보는 영원한 목격자로 서 있을 뿐이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깨어있는 소비자로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위대한 대자연의 미래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입니다.